미국이 공격하면 이건 지역 전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란은 나 죽을 거니까 같이 죽자고 다 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난리가 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가요 285만 배럴. 페르시아만의 문제 있으면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3,000원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 돼요.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죠.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또 그 전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공격이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면 이제 문제 생기죠,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 힘이 없는 나라여서 맞고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란 분명히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공격하면 이건 지역 전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리저널 워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은 나 죽을 거니까 같이 죽자고 다 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난리가 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란 저거 박살을 내가지고 끝내버려야 돼 하는데 그런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피해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가요 285만 배럴. 배럴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 석유를 담았을 때 통이 없어요. 위스키통을 썼어요. 위스키통이 한 160리터 좀 못 됩니다. 그게 배럴이에요. 우리가 285만 개 정도를 할애했어요. 그 중에 70%가 중동에서. 그 중에 70%의 99%가 이란이 관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와요. 이란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전쟁이 페르시아만에서 생긴다. 그러면 우리 석유값은 그 다음날 2,000원 가볍게 끝납니다. 2012년이죠. 리비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리비아가 하루에 뽑아내는 석유가 160만 배럴이고요. 우리는 단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때 2,000원이 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문제 있으면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3,000원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 돼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 중국 전부 다 70% 정도 그쪽에 그렇게 와요. 네. 그러면 한중일 세계의 공장인 이 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물건 나가는 게 어렵죠?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죠. 전 세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한번 해봐? 세계 경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이거죠. 미국이 때렸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한 방만 때릴게. 사우디 유전에서 한방 때려보세요. 사우디는 세계에서 석유가 두 번째로 많아.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 2등이 사우디, 3등이 이란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천연가스는 1등이 러시아, 2등이 이란, 3등이 카타르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석유 매장량의 3위. 확인 매장량입니다. 있다고 확인한 거. 확인 매장량 3위. 세계 확인 매장량 가스량 2위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큰일 나죠. 3차 오일 쇼크 나는 거죠. 예. 쇼크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어마어마.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56달러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맞아요. 조금 평화무도 되면서 다시 60달러로 뚝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이 이제 어쨌든 반격을 하거나 하면은 그 주변국들도 참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요? 그러면 또 중동 전쟁처럼 또 번져질 수 있잖아요. 주변국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부 다 야야야 나 있잖아. 미국이 우리 땅이나 영공에서 절대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국한테 안 돼. 우리 땅이나 영토에서 미군 출격하면 안 돼. 왜 그러겠습니까? 이란이 한 방 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방 쏘면 유가가 치솟으면 사우디에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돼버리면 2019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2개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에 1,000만 배를 생산하던 사우디의 하루에 생산량이 500만 배로 떨어졌잖아요. 500만, 2주 동안. 돈 날아가는데 2주 동안 500만, 하루에 500만 원씩 나가는 결국은 돈 때문에 말리는 거다. 예, 그리고 예.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우디는 미군 없이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탄탄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란, 터키, 튀르키예,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 예, 일단 병력들이 많잖아요. 자국 병력으로 다 되는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병력이 적어요. 그래서 외국 의존도가 높고요. UAE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이란 옆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자국 방어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 거의 없어요. 이란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란은 병력이 최소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약간 이득을 보는 나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제일 좋죠. 이스라엘의 꿈은 미국이 이란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제일 꿈이에요. 가장 네탄야후가 꾸는 꿈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상태예요, 네. 현재로서. 그리고 두총쿠의 나라라고 하는 두바이. 두바이가 속한 게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거 아세요? 두바이하고 아부다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왕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것은 아랍 아미르국 연방이거든요. 7개의 왕국이 있고요. 네.
7개 왕국이 우리 너무 조그마하니까 같이 살자야지 7개가 붙어서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7명이면 서열을 정하나요? 서열은 없어요. 그 대신 가장 큰 나라인 아부다비를 수도로 하고 아부다비의 국왕이 대통령으로 하고 총리는 두 번째로 큰 두바이의 국왕이 총리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입니다. 꽤 되네요. 꽤 되죠. 90급이 꽤 되죠. 아랍에미레이트 그중에 아랍에미레이트 시민이 몇 만인 줄 아세요? 100만입니다. 그래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랍인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인도 사람 350만. 특히 두바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두바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난말로? 두바이? 가장 잘 사는 인도의 도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바이를 거쳐서 비행기 타고 인도 들어가는 게 인도 내에서 인도 가는 건 더 빨라요.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100만에서 아무리 징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란은 전체적으로 징병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는 됩니다. 지상 병력이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저항의 축들은 싸울 준비를 다 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별 힘이 되지 못하는. 전혀 힘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지상전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중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공중전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란이 만들어놓은 저항의 축이라는 게 이라크의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 원래는 시리아에 있었고 시리아의 친정부 그리고 친이란 민병대가 있는데 시리아는 이미 이제 반이란으로 뺏겼으니까 끝난 거고,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 반군이나 저항군들이 공군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지상병력밖에 도와줄 수 없는 거고, 그다음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에 잘 안 나오는 이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헤즈볼라를 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빠요, 지금. 헤즈볼라 정리하려고. 왜? 안 해놓으면 전쟁이 날 경우에 헤즈볼라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박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라크도 우리도 준비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한테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 만약에 이란하고 우리가 문제했을 때 너 거기서 도와준다고 까불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니까 공포가 들어간 거고, 후티 반군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 미사일밖에 없는데 열심히 쏘겠죠. 왜냐면 후티 반군도 아주 이 동네에서는 가장 완고한 사람들이거든요. 말하면 지키는 애들이에요. 빈말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공군기를 가지고 아니면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란 혼자 싸워요. 이란은 아무 나라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혼자 싸워요. 지금 이렇게 주변을 탁 정리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베네수엘라 때도 보면 포위를 하고 한창 좀 오래된 다음에 그때 딱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다 주변 거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한국만 세대 있다 들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최후 통첩이 이제 협상이 안 되면은 정말로 뭐 전투기가 날아가면 폭격기가 날아가서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폭격기로 가서 때리는 건 어렵지 않죠. 예.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요즘 잘 모르겠어요. 방공망을 보충을 했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큼 더 든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이 다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마두로를 넘겨줄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돈으로 다 먹히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란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의 정권이 바뀌지 않아요. 결국 협상밖에 없겠네요. 협상에 가장 좋고 예. 가장 싸게 먹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야, 저렇게 2주에서 2달 안에 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전략 자산을 펼쳐놓으면 저 경비가 장난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밥값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휘발유값도 들어가요. 예. 그건 이제 이란 미국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마가 중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이란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중에서는 왜 우리가 자꾸만 중동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책을 해야 되냐.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하자. 그거는 그전부터 국제정치학에 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는 미국의 미어샤이먼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동 정책을 미국의 국익에 맞게 못한다. 왜?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뭐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뭐 미어샤이먼 교수를 갖다가 뭐 반유대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왜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주 클래식하게 고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원하던 대로 핵
우려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 중동의 정세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스라엘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를 두들겨 맞고, 이란이 두들겨 맞고, 만약에 파괴된 다음에 안 하는 거냐,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안 하는 거냐. 협상을 통해서 안 하는 거라면,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이란은 위협적인 존재죠. 네, 위협적인 존재.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란입니다. 네타냐후가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물어봐달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안보의 위험은 뭐냐? 물어봐달라고. 상대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네타냐후가 딱 세 마디 합니다. 이란이 가장 이스라엘의 껄끄러운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협상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하러 갔냐면 이란 탄도미사일 위험하다. 지금 얘네들 지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주 재빨리게 수습을 해서 탄도미사일이 더 늘었다. 이거 가만두면 내년에 가만두면 3,000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쯤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은 계속 문제가 되고, 왜 탄도미사일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어마어마하고. 지난번에 6월 전쟁 때 이스라엘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언론에서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나오죠.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전쟁하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에 1000발을 날리겠다. 1000발을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리는 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가능해서 하루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1000개의 미사일을 날린다. 초토화 되죠. 초토화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공포죠. 탄도미사일 공포.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잘 해결됐어요. 다 해결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의 안정화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지금 기조대로 저유가로 그냥 계속 가버리게 되면 중동 국가들이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 지금 트럼프 때문에 유가가 안 올라가면은 이제 막 뭔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오히려 뭐 미국이랑 멀어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돈벌이 수단이 필요하다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모든 문제는 트럼프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1998년부터 미국이 생산하기 시작한 셰일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일 에너지가 되면서 미국이 원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두 개를 트윈 필러즈로 해서 에너지 안보를 이끌어왔는데, 이란이 1979년 떨어져 나가면서도 미국은 그래도 중동 지역을 계속 페르시아만 지역을 중요시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해왔거든요. 근데 1998년부터 미국이 셰일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충격이 크냐면 2011년에 되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돼요. 2015년에는 미국이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1975년에 73년 전쟁 때문에 73년에 오일 쇼크가 나잖아요. 그때 미국이 원래 석유 수출국입니다. 근데 수출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수출을 안 했거든요. 75년부터 미국 석유 수출 금지법이 있었어요. 그걸 오바마 때 2015년에 40년 만에 풉니다.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석유가 있다는 얘기죠. 2018년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돼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미국은 셰일 에너지 때문에 세계 최대 가스와 석유 생산국이에요. 지금 이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중동 석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우디에 대한 석유 수출을 확 줄였고, 트럼프 제1기 때 트럼프가 무슨 말 했냐면, 뭐 사우디 얘네들 우리한테 등골만 빼먹지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 사우디 석유 안 살 거야. 그랬을 때 사우디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안 사지 마!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바로 튀어가. 가가지고, 아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럼 어떡해. 그러지 말고 달랬었어요. 그런데 사우디도 어려워지는 게 셰일 에너지 때문에 유가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산유국도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도 탈석유로 가겠다. 탈석유 작전을 한 거, 그게 미래 비전입니다. 뭐 2030, 2040 이게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석유 없는 세상을 가겠다. 왜냐면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우디 고민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예를 들면은 재정 적자를 면하려면 배럴당 석유 가격이 $90 넘어야 돼요. 우리 재정균형 유가라고 그러거든요. 재정균형 유가가 $90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60, $50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우디는 매일같이 적자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석유가 많은 나라들의 꿈은 뭐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돼요. 아, 그러니까 석유 팔아서 버는 돈 말고 일 좀 하고 소용 내라. 네. 그러려면 당연히 사우디 현지에 여러 가지 공장이나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는 그럼 세금 안 걷어요? 안 걷었죠. 산유 국가들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예상 유가. 내년 예상 유가 곱하기 수출액 아주 깔끔합니다. 예, 지금도 그걸 가장 클래식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까따르입니다. 까따르는 예산할 때마다 우리는 내년 예상 유가를 얼마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번 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잡았고 그래서 얼마를 쓴다. 근데 까따르는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왜냐면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시죠?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거든요. 자국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5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원래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총생산량 나누기 총 인구잖아요.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버나요? 아니잖아요. 아마도 이 까따르 사람만 하면은 한 2억 가까이 될 거고. 우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까따르에 가가지고 립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예. 까따르는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석유 많아서 좋습니까? 까따르 국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정색을 하면서. 한국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우리는 인력이 없다. 아. 석유가 있으면 뭐냐? 애들이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도 안 가는데. 예를 들면 미국 유학 보내줄게. 너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좀 돼줄게. 안 가죠. 가실래요? 놀아야지. 몰라죠. 제 친구가 까타르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뭐 학생들 준다고 이렇게 화장품 비싼 거 사면 야 뭐 학생들한테 이런 거 비싼 거 주냐 했더니 야야야 말도 마. 얘네들은 나갔다 오면 나한테 뭐 선물 사오는데 이 명품이야.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면피는 한다니까. 까타르 조그만 나라니까 여전히 탈석유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라도 지금 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벤처 사업 중심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그 까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썼던 구장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었어요. 에듀케이션 시티가 뭐냐면 까타르가 유학을 뭐 미국, 영국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까타르가 국가 돈으로 여의도의 8배 정도 되는 땅에다가 대학을 지어요. 그렇게 크게요? 예, 8개, 9개 대학을 지는데 만약에 까타르 대학을 지으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 안 오죠.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끌고 들어와요. 조지타운 대학의 국제학. 뉴욕의 뭐 무슨 대학교 이런 식으로 데려가지고 여기 학교를 다니게 하고 분교죠. 3년 동안 여기 다니고 나머지 1년은 본교에 가고 졸업장은 본교 졸업장을 줘요. 갈만한데요? 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가려면 거기로 가라고 그래요. 기숙사가 거의 뭐 5성급 호텔이에요. 더운 것만 빼면 그렇죠. 엄청 높죠. 예, 6월, 7월에 밖에만 안 나가면 괜찮아요. 6월, 7월에 밖에만 안 나가면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예, 미래를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특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유가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민들한테 뜯은 세금으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 사우디처럼 석유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우디는 우리 쟤네처럼 세금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네. 이제 뭐 요새 중동으로 이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세금 없어서 이제 뭐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세금 네. 없다 해가지고 중동 이민 가라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조만간 생깁니다. 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네. 그냥 두바이 다닐 때 없었는데 갑자기 2015년인가 16년에 부가가치세가 5%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 물건 사면 그냥 적힌 가격대로 내면 끝났어요. 근데 딱 하면은 이제 5%더 붙여 나오는. 사우디도 따라서 해가지고 15%.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소득세도 나올 겁니다. 다 붙을 거예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도 붙어요. 그전에는 그 두바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회사 들어왔는데 법인세를 낸다고 그러니까 다 열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법인세 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환상적인 두바이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바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억 이상 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어차피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 제가 인상적인 게 원래 우리 한인들이 어느든지 이민사회에 가면 싸우거든요. 두바이는 싸움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돈 많이 들어요.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기회 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많은 사람들이, 예.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그 주식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기회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돈이 많이 들어서. 결국 중동이 옛날에는 진짜 부자 나라의 상징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석유 가격도 낮아지고 경제도 좀 재정도 어려워지고 세금은 늘어나면은 중동 전체가 조금씩 가난해지는 상황이라 봐야 되겠네요. 빈부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두바이가 갈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 두바이가 블랙마켓이 활성화된 나라거든요.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꾸만 이제 투명하게 하라고 하니까 숨은 돈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바이 경제의 또 하나의 젖줄이 뭔지 아시죠? 두바이를 살리는 또 하나의 젖줄. 이란입니다. 이란 경제에 밀접한 영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두바이는 이란 경제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란 제재 되게 싫어하죠. 근데 또 제재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두바이를 통해서 우회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좀 달라요. 두바이는 근데 성공 모델로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전체 석유가 100% 난다면 두바이에서 나는 건 4에서 6%거든요. 석유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면서 시작했을 때 그 국왕이 두바이의 미래를 석유로 보지 않고
석유는 나누는 거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만 하고 새롭게 가자고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한 거죠. 계속 이 나라의 꿈은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항공사도 만들었고, 세계 모든 나라에 10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만들었고, 호텔도 만들고, 그러면서 발전한 겁니다. 금융도 하고. 끊임없이 뭘를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쓰게. 그러니까 두바이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예요. 역동적이고 재밌긴 한데 항상 안정적으로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긴 하죠. 그러나 아무튼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전하면서 바꾼다고 하니까 두바이도 깜짝 놀랐죠. 왜냐면 눈을 굴러보면 사우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눈덩이가 작지만 굴러수는 굉장히 크고 빨리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계획대로만 쭉 나가면 두바이 따라잡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두바이가 2030년 넘어서까지 10년 후에 두바이의 경제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동이라는 곳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저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랑 완전히 네. 그렇죠. 그래서 가보고 저 경험해 보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알던 중동은 좀 다른 중동이었구나. 예, 좀 진짜 가보고 또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이 시간 듣고 나면서 중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여기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팁을 드린다면 중동을 가시려면, 제대로 된 중동을 가시려면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예. 12월 1, 2월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날씨가 가장 좋을 때. 가시려면 지옥의 시간에 가셔야 돼요. 6월, 7월에 가셔야지. 혹시 그때 비행기 좀 싸지 않을까요? 싸죠? 지금은 성수기예요. 지금 비싸요. 얼마나 더워요?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가요? 50도 가지 않는다잖아요. 가져갑니다. 문제는 그 걸프 지역, 뭐 두바이 이런 데가 습도가 있거든요. 100%.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 그러면 느낌이요. 습식 사우나에 반바지하고 반팔을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쇼핑센터 들어가는 그 10m가 싫어요. 그 10m가 싫어서 나가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 분들은 그 40도의 날씨에 골프를 치는 유일한 골프는 가능합니다. 네. 근성의 한국인이. 모르겠어요. 아무리 더워도 한국은 유일하게 골프를 그 시간에 치는 유일한 나라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게 그 중동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 또 책도 또 준비하시고 있고 하니까 또 그 책 나오면은 또 한번 또 나오시면 네, 그 중동 관련돼서는 저희 우리 동료 교수인 성일강 교수가 성일강의 헬로우 매너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저녁에 줌으로 만나서 중동 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성일강의 헬로우 매너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